동의보감에 의하면 금계와도 같다는 생명의 약초 섬오가피. 병든 어머니를 위해 섬오가피를 찾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눈물. 전하지 못한 녹고의 마음으로 빚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담은 고품격 섬오가피 발효주 녹고의 눈물. 자, 파인프라치아. 네. 파인프라치아 대단합니다. 이거 카사노바 한 명이 파인프라치아를 사용을 했는데 네. 이게 한번 이빨을 닦으니까 네. 양치질 하니까 이게 입냄새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카사노바 얘기 나오니까 불안불안하지. 불안불안하다. 세 명과 만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네. 네, 걱정됨도 없었다고. 불편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배고프기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네. 단내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교수님 옆에 있어가지고 센 얘기 못하겠네. 네. 카사노바가 양치질이 왜 필요할까? 예, 뭐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자,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재구매율이 높은 상품이 바로 파인프라치약입니다. 이거 뭘 넣는데 이렇게 성능이 좋습니까? 특허가 있어요? 네. 뭔데요? 우라늄. 호르말린. 김우민 닷컴에서 파는 모든 거에 우라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사용 후 효능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고기능성 치약,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치약입니다. 제우 메디컬의 독창적인 기술로 제조돼서 양치 시에 구강 전체 치면막을 형성해가지고 세균 발생 그리고 번식을 억제하고요. 오염 물질의 치아 재흡착을 방지합니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확실히 다른 개운함과 구강 질환 관련 통증 완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툭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던 김용민 닷컴 MD. 네. MD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이 사람 김우민 닷컴 MD는 몸이 멀쩡한 데가 있습니까? 김용민 닷컴 MD는 성격 파탄자의 네. 건강 이상자예요. 똥을 싸다가 계속 물 내린다 그러고. 아니 무슨 모든 뭐 신체적인 결함, 네, 질환 다 있어. 그런데 김용민 닷컴에서 구매하고 다 치유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하여간 이 김용민 닷컴 MD가 파인프라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수님 갈등 중 네. 갈까? 네. 2주 만에 피가 나지 않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자, 이 2주 만에 피가 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2주 동안 이빨을 안 닦아도 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네. 하는 얘기는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입냄새가 심한 경우 파인프라치약을 쓰시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별 차도가 없던 현상들이 파인프라치약으로 좋아졌다. 이런 구매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구매율 70%. 70%.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제우 메디칼 파인프라 클리닉 치약. 타 쇼핑몰에서는 하나에 비쌉니다, 교수님. 15,900원에서 23,000원인데 치약이요? 김용민닷컴에서는 15,000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일 싸요. 우라늄이 비싸죠. 우라늄이 비싸죠. 그럼요, 미국의 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철이도 어렵고. 네. 제철이도 어렵고. 예. 입속의 비핵화. 자, 파인프라 치약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 판을 엎을 수 있었는가. 여기서 이제 생애 화두가 생기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연구를 하셨습니까? 이게 뭐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중요한 국면을 설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4월 달에 시작됐고 그다음에 실제 여름쯤이 돼 가지고 이제 국면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렇죠. 기간들이 있고요.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의견을 내는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것들을 다 이제 찾아 가지고 쭉 놓고 이제 프레임 분석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어준 씨가 프레임이라는 말 써가지고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언론학에 되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프레임 이론이에요. 그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단지 빈도라든가 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해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자기 몸에 불을 댕기는 사람은 생명을 되게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른바 의미를 선점해 나가는 방식을 씀으로써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선동이나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점해낸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 거고 그 수많은 가치를 조선일보가 실제로는 얻어낸 거예요. 되게 정당성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집어낼 수 있었던 힘이 사실 조선일보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 조선일보와 이게 그 권력과의 유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긴 한데 굳이 이제 조선일보가 어떤 이제 뭐 특정한 이제 뭐 어떤 뭐랄까 하여튼 정파를 메이킹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러니까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시점을 91년으로 잡으신 네. 그런 거죠. 근데 네. 그 91년 시점에 물론 이제 6분이나 되는 이제 여성분들이 죽고 막 분신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딱 그때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뭔가요? 그 이전에는 뭐 밤의 대통령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밤의 대통령이 사실 그 시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언론은 87년 이전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 일부 저항하는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87년 이전까지는 언론은 특히나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신문은 허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신문도 모든 허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신문을 허가하는 사회는 후진 민주주의 국가에 네. 해당해요. 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로 신문이 비로소 허가제가 사라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지만. 기본법이 폐지가 되죠. 그렇죠. 예. 등록제가 된 그러면서 거죠. 한겨레 신문도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 전까지 87년 이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언론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었었어요. 남의 도구에 불과했지. 네. 근데 87년 민주화를 언론이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네. 시민들이 만들어냈지. 그쵸. 근데 87년 민주화의 가장 큰 과실을 따먹은 게 언론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순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국회를 필요로 하면서 언론도 필요로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필요한 언론에 갑자기 새로 등장한 언론들에 비해서 이미 자기의 자원들을 갖추고 있던 언론이 얼마나 훨씬 더 유리했겠습니까? 그때 조선일보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87년 그 체제까지만 해도 노태우 체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두환에서 노태우 체제로 넘어갔을 때고 노태우 체제가 어떻게 갈 길을 잡을 것인가가 불확정한 상태였는데 YS 체제가 들어서면 실질적인 민주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YS가 민주주의의 화신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군부 독재의 어떤 끝물은 아닌 사람으로서 부상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87년 이후에 열려진 공간을 언론이 잘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막강한 영향력은 87년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90년, 91년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힘도 보여줬고 정당성도 획득한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예. 아까 되게 이 설득력 짙으신 목소리로 91년 이전의 언론은 권력이 아니었다. 권력의 개였지라고 얘기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87년. 네네. 그건 뭐 제가 언론학자라서 함부로 그런 말들은 안 쓰지만 사실은 87년 이전은 그랬어요. 누가 봐도 전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92년 대선에서 조선일보가 또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후보의 당선에 뒷받침을 그렇죠. 이바지를 했었고 97년 대선은 조선일보 최초의 패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김대중 후보의 당선. 예. 그러니까 의도하지 못했던 패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97년에서 2002년, 3년으로 넘어가는 예. 그러니까 DJ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단순하게 처음으로 민주진보 세력의 일부가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선일보나 보수 세력들에게서 상당한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새로 탄생하는 권력들은 내가 다 마음에 들건 그렇지 않건 간에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첫 번째 실패가 DJ였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97년 이전까지만 저희 과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한 게 뭐냐면 DJ 비토론 때문에 DJ는 절대 안 돼. 이거였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 교수님 가르치신 교수님 중에 윤성민 교수도 있었습니다. 윤성민 교수님은 이제 선배시긴 하지만 예. 저 때는 선생님은 아니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스튜디오 나오셨잖아요. 네, 나오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안 나오시길 바랬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서로 이제 비슷한 뭐 선후배 관계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전원주 토크쇼 제이제라는 판 자체가 학술적 논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차라리 조선일보가 나오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그 연구를 이용한 건 조선일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조선일보가 나와서 어떤 목적으로 연구를 발주했고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길 바랬고 나올 거라고 생각은 물론 안 했죠. 근데 이승 교수님이 이제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곤란했던 게 네. 뭐냐면 이게 자칫하면 학술적인 논제, 재미없는 논쟁으로 흘러버리고 나면 네. 누가 학술적으로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실종되는 게 조선일보가 실종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때 찌르고 들어온 게 최욱이었는데 최욱이었잖아요. 네. 예. 아니 나는 윤성민 교수 그 사람 난 나온다고 그랬을 때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거기 왜 나가지? 우리 장유정님 말씀처럼 네. 아유, 거길 왜 나가? 나가서 할 말이 뭐가 있어? 연구자는 연구로 말할 뿐인데. 그렇죠. 뭐 나가서 본전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약간 교수님 그래서 당시 교수들은 DJ 비토론 때문에 DJ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했었는데 아마 당시 지성사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을 네. 거예요. 예. 자, 그 조선일보가 그래서 97년, 2002년에 연거푸 패배하면서 2002년서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를 흔드는 걸 보면은 이제 그래도 과거에는 선의로 품격으로 포장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노무현 정부부터는 아예 발가벗고 뛰어들었다. 제 이렇게. 기억에도 97년은 충격이었던 것 같고 2002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딱 됐을 때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게 공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딱 네.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음. 말만 안티조선이라고 안 했지 안티조선을 표방했던 정치인이 딱 대권을 잡았을 때 네. 그건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조선일보는 아예 진짜 뭐 김대중 대통령처럼 만나주기도 하고 뭐 토론회 오라고 하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마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멘붕이 왔죠. 사실 거기 계신 분들 특히나 안티조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활성화가 됐고 되게 공적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가니까 엘리트식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식의 상황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사실 그때 정신 잃어버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무슨 뭐 이문열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 좀 홍위병 얘기 나오고 이랬던 거. 예. 왜냐하면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을 평생 살아보면서 처음 해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 사실 앞에 대놓고서 욕을 한 적은 없었고 네. 바로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었으니까 적어도 자신의 면은 유지할 수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뭐 어느 정도는 인신공격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조갑재, 김대중.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충격적인 그 대선 당일날 저희 이제 그 취재한다고 광화문 쪽에 나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청와대로 이렇게 쭉 차 타고 오잖아요. 그걸 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이 이제 그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일제히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이렇게 대로를 보고 있다가 뒤로 딱 돌아서더니 조선일보 보이잖아. 예. 거기다 내고 막 함성을 질러대는데 예. 그거를 그 조선일보 기자나 직원들이 들었으면 그 공포였어 진짜. 엄청나게 소리가 컸거든 진짜. 그렇죠. 네. 촛불집회 때도 그랬죠. 동아일보 앞에 개양대 쓰레기 같은 거 올랐어요. 제가 그걸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취재하느냐고. 예. 그 조선일보가 이제 참여정부 때 내내 이제 보복을 했었는데 먹힌 겁니까? 이명박 씨가 당선된 걸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죠.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이 굳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정치에서는. 네.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는 8년 주기설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많이 경험이 되는 현상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 번만 딱 집권하고 바로 바뀌고 이런 케이스들은 민주사회에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주기도 물론 당연히 작동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자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사라진 상태에서 이른바 이걸 뒷받침해 줄 세력이 아무도 없어진 상태였던 고립무원의 상태로 이제 빠진 거죠.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사실은 너무 손쉽게 넘어간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공작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시 그 2019년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조선일보는 제가 봤을 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했던 그 행동을 그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좀 더 노골적이고 좀 더 간악하게.
왜냐면 자기들의 메시지 능력이 점점 이게 감소되니까 네. 더 그냥 명징하게 보여주려고 더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교수님은 현재 조선일보의 스탠스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선일보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논문들로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조선일보만 하나를 뭐 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실제로 한국의 언론 지형이나 한국의 언론 구조라고 하는 건 대단히 기생적인 역사, 상당히 이상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민주사회에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궤도를 밟았다라고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또 다른 어떤 약간은 불편한 마음 같은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기성 언론들 가운데 온라인이나 이런 식의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온라인 투자를 하고 온라인 상태에서 뉴스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기술적으로 많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조선하고 중앙이거든요, 사실은. 네. 중앙은 나름의 자본력 때문에 그렇고 조선은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실은 좋은 인력들, 실제로 지적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식의 사주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보수적인 어떤 정치를 표방하는 언론으로 존재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 좋은 보수가 필요하고 좋은 진보가 필요하고 좋은 보수 언론과 좋은 진보 언론이 필요하거든요. 네. 적어도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럼 서양 사회가 그나마라도 경험했던 좋은 보수 정당과 좋은 진보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좋은 언론들이 자신의 질적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을 한 이익을 담당해야 될 신문사인 건 맞아요. 적어도 네. 현재까지의 조건에서. 예. 근데 이 조선일보가 저는 지금의 조건들을 보면 옛날만큼도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적어도 이 나름의 그래도 자원들을 써서 네. 보수를 재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나마라도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안에 있는 언론 노동자들이 이게 진보니 보수니 가리지 않고 일단은 뭐 어떤 뭐 공통적인 논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이게 그 뭐랄까 좀 왜곡적이지 않은 뭐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언론 노동자들이 그 좀 일어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선일보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저는 저리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새로운 세대들이 있어요. 조선일보의 새로운 네. 세대들도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언제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사람을 쓰고 사람을 발탁해서 올리는 것이 결국에는 말 그대로 정말 기자 정신과 기자의 능력만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중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중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네. 사주의 방침 네.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똑같아요. 예. 능력이나 이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건 차라리 초기 기자들 시절이에요. 중기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상당 부분은 정말로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안으로 이제 이거를 약간의 심포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려고 상당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사실 그게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나름대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안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좋은 언론인으로서 탄생하는데 예. 적어도 산실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뭐 지금 공영방송도 사실 뭐 어떤 뭐 좋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있는 뭐 사람들을 다 자르고 이제 새로 다 뽑아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있는 현재 그 인적 구성 자체에서 KBS도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김윤 PD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뭐 대한애국당부터 뭐 이렇게 뭐 산에 민주당까지 다 다 있어요. 있는 다 있어요. 그런 조직인데 예. 사람이 많아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그 저도 좋은 저널리즘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그 일정한 뭐 제도 같은 거를 좀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공영방송은 또 약간 다른 게요. 공영방송은 상당 부분 법이나 제도가 결정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신료를 얼마로 할 거냐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장을 어떻게 선임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물론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공영방송 개혁을 좋은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논의에 찬성하면서도 공영방송은 상당히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게 먼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왕이면 제도가 자꾸 좀 선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에서 나오려면 세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DJ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40대 기술론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이니 뭐니 민주진보 세력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세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386에 의해서 교체가 됐건 뭐가 교체됐건 간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세대성을 구성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은 일종의 파당을 결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네. 리더십을 갖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죠. 그러면 공영방송이 앞으로 공영방송으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야 돼요. 그 리더십은 사장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 새로운 세대는 단지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 됐건 진보 언론이 됐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사실은 어른의 역할이 중요한 게 어른은 꼰대지만 적어도 자기 시대가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새로 올라온 세대에 긍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기타의 언론들에 있어서 이른바 데스킹 이상을 하는 언론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실은 자신하고 생각이 달라도 새로운 세대가 구상하는 것들을 적어도 조장했거나 아니면 지원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불행한 거죠. 예. 저는 앞으로 KBS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은 저도 97년대 DJ로 전공 교체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전공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공 교체가 안 되는 나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어제 그 저널리즘 저리톡에서 KBS 옛날 그 코리아나 호텔 그 보도 안 하는 거를 예. 저 KBS 기자를 취재를 해서 그걸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끝판왕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야 이게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아는 KBS 기자들은 이런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사 기자들한테 자기가 취재를 당하는 통상적으로 저기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잘못된 보도 사과합니다.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리톡에서는 그 기자를 취재를 한다니까? 왜 그랬어요 그때? 예. 이러면서 이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이제 이걸 경험한 KBS 기자들은 앞으로 보도라든가 리포트를 할 때 아마 제 생각처럼 될 것 같아요. 전공 교체를 경험한 세력과 이런 걸 경험하지 않은 세력으로 쫙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김용민 PD는 아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저리톡이 KBS 내전에 지금 그 자비판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내전적 성격이 있다. 내전이라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내전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내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그게 세력으로 이쪽이 저리톡이 이쪽에 이게 있고 저쪽에 또 다른 세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저는 토크쇼 제이는 세력도 아니에요. 제가 또 완전히 네, 지금 사람의 숫자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이건 여기 아무도 완전히 안 올라 그래. 별종이에요. 별종.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서 계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별종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상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변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지. 변칙. 기존에 미디어 포커스라든가 이런 맞아요. 시절에서도 하지 못했던 변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변칙이 적어도 지금의 KBS 주류의 관점이든 기존의 어떤 안 좋았던 그 기존 사장의 어떤 세력의 관점은 둘 다 되게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운 형태인 거죠.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언젠든 누군가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때를 까박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럼 무섭죠. 옛날에는 그건 다 지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는 이 변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봐요. 전 이것이 주류가 되기는 당분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 보도의 구조상 네. 이건 KBS 사람들이 나빠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널리즘 전반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변칙이 나타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 사례를 주거나 그랬을 때 이것이 그냥 사라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칙을 말씀하셨는데 MBC PD 수첩 서정문 PD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진짜. 오늘 제가 하는 라디오 방송 KBS 1라디오에 그 PD 수첩 CP가 나왔어요. 박건식 CP가. 네, 바꿔주시죠. KBS. 다들 뭐 하시는 MBC 사람이 나와서 출연하는.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80년대만 해도 그 탤런트 코미디언들이 전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타방송 코미디언이 못 가죠. 온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탤런트도 마찬가지였고. 보고를 해도 회사에서 안 내보내. CF 아니고서는 딴 채널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는 저널리즘이 벽을 해체한 거 아닙니까? MBC의 저널리즘이 KBS에 나올 수 있고 KBS 저널리즘이 MBC에 나올 수 있고 물론 적대적이고
상호 비판적인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잘하는 상대사의 저널리즘을 또 이쪽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협업 이것도 가능한 시대라고요. 이건 변칙이라고 하셨는데 이 변칙의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저는 이게 토크쇼 형식을 네. 차용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미디어 포커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의 방송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모아놓고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의 토크쇼를 형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좀 어떻게? 예, 김대영 팀장의 이제 아이디어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김대영 팀장이 되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은 KBS 보도의 주류에서 계셨던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방송을 한다든가 디지털 저널리즘 쪽을 한다든가 이런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디어 포커스 좀 해봤던 있었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되살릴 때 단지 기존 정부나 기존 사장 체제 안에서 숨었던 미디어 비평을 다시 되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되살아날 땐 다르게 되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그대로 살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대는 많이 갔습니다. 엄숙주의를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리톡의 그 패널 분들도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들이고 거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대영 팀장이라든가 함철 기자 이런 분들이 기존 KBS 정통 라인에서는 이렇게 벗어나 있는 함철 선배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벗어나 있는 아니, 사람이 최경영 형도 아, 거기 그러니까. 네. 전담 기자예요 거기.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는 송수진 기자 같은 케이스도 이제 그쵸. 그렇고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새로운 기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학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승준 기자라고 해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약간 이제 편집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전문 기자 역할로 이제 옮겨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사실은 되게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도 같은 데서는 정치부나 산업부나 경제부나 이런 데서 메이저에서 취재를 해서 사실은 네트워크로 먹고 사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위로 올라가는 건 네트워크로 눌러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저널리즘은 제작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작. 취재의 어떤 인력으로 뭔가 남들이 못 얻는 정보를 얻는 것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 적어도 있는 정보 가지고도 잘 포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팟캐스트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제작은 토크쇼도 하나의 제작 형식이니까 저널리즘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떤 형식에 담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 부분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류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정보를 취재하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전문적 기능이지만 네.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전문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관문을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메이저 언론사 가서 좋은 정치부나 이런 데 취재처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안면 트면 되는 문제예요. 네. 실제로 정보 취재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쥐고 있으면 저널리즘 망합니다. 네. 예. 이를테면 자신의 정보 취재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진우 기자 같이 발휘하거나 네. 아니면 좋은 저널 정보 이미 나와 있는 시민들의 정보를 메이저 언론에서 좋은 전달의 형식으로 만들어주거나 저는 이쪽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봐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유통이 될 거란. 네. 교수님, 그 요즘 진보 언론 특히 한겨레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다 나가요. 그 맞죠? 주력이 되는 그 이런 주니어 네, 기자들이 지금 허리 쪽이 많이 나간다고. 네, 허리부터 이제 주니어급까지 좀 많이 나간다고. 아니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좀 글쎄요. 뭐 제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제 생각에는 좀 뭐랄까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만 해도 이 뭐 촛불집회 같은 나가면은 뭐 과거에 지금 이제 2016년에 JTBC가 받았던 것 같은 좀 환호로 이제 진보 언론이 좀 받고 또 그만큼 추동을 받고 또 열심히 했던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좀 이게 진보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게 뭐 내부적 원인도 있고 외부적 원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신뢰를 추락하면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닌 거죠. 지금 신문 안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사실 뭐 이게 방영훈 건 같은 것만 해도 지금 사실 예전에 한겨레에서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기억을 못해요. 이번에 PD수첩에 나온 보도를 이제 더 중요하게 더 기억하고 그러니까 한겨레에 계속 있는 것만으로는 그 뭐랄까 하여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좀 그러기가 좀 많이 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좀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한겨레의 또는 진보 언론의 그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신문 전반의 몰락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신문이 몰락한다라기보다는 신문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영향력이나 지위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도 신문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문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없어진다고 의미에서. 한번 해주세요. 좀. 왜냐면 그거 이제 썸네일로 뽑아야지.
제목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일부가 사라지면요 다시 또 올라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주업으로 삼는 어떤 조직이 없어지진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만 기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의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 같은 이제 기성 종이신문의 메이저라고 하는 데서도 인력 유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예.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간부급이 나가게 된 중요한 이유도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뭐 연봉을 따졌을 때 그렇게 작은 연봉은 물론 아니지만 네. 사실은 그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어디 가서 뭐 좋은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거로 대접받고 그다음에 내기 골프도 좀 치고 뭐 이런 거였는데 박수원 네. 그 사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겠네. 이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예전처럼 무슨 뭐 되게 낮은 수준의 촌지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유형무형의 것들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정당성도 이제 점점 욕만 먹고 있고 보수의 힘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고 실질적인 이득도 사라지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로 옮기지 않았을 대기업 홍보 네, 상무나 그렇죠. 이런 곳으로 옮겨갑니다. 어. 탈출할 때 탈출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예. 네. 자 메이저 보수에서도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진보 언론이 어떻겠어요? 진보 언론은 사실은 보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의 측면에서나 물리적 보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는데 오로지 버텼던 건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예. 물론 대접받는 것도 있죠. 그래도 기자라고 했을 때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임밸류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추락하고 있을 때 이거를 쥐고 있을 만한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누구도 자기를 심지어는 특히나 진보 쪽인 사람 더더욱이나 그럴 텐데 네. 정당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안수찬 기자나 이런 분들이 술 취하고 이제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네. 그 심리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덤벼라 보거든요. 못 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낸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감성적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한겨레 들어간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경향신문 들어간 기자들을 가지고 돈 없는 조중동이라고 표현하거나 조중동 못 가서 간 애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현실의 일부를 반영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91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네. 시험 봐서 조중동 들어갈 생각 안 했어요.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언론사를 만든 거. 민중의 소리 같은 게 그런 케이스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뭐 미디어 오늘에 많이 들어갔던 투신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로 실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 세대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진보 언론이 그 나름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집안은 잊어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더 이상 보수에 대한 반사로서의 진보라고 하는 것으로 뭉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진보의 특징들은 사상과 이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보수에 대한 대당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묶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나름의 자율성도 있으면서도 묶어주는 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진보 보수로 나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경향적인 어떤 것들만 있을 뿐이지 명백하게 예전의 의미에서의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보인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네.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남성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페미니즘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보가 아닌가? 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되게 편의적인 잣대로 나눌 수 있었던 정치적인 지형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특히 그 90년대생들 어느 기업이건 그 뭐 대가리. 언론사건 90년대생들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간부급 세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완전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으로 무장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군대 문화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럼요. 예. 뭐 수습 기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근데 그게 뭐 정상근 선수나 김영민 선수나 제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저는 그때 아니에요. 너 그때 배웠잖아. 형님 연대가 달라. 80년대생이야.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찍소리 못하고 당연히 해야 되나 보다라는 그런 거를 하고 당연히 시했는데 90년대생들은 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해야 돼요? 뭐 이런 대처를 못 한다는 거죠. 형님 어? 지금 대학 1학년이 2000년생입니다. 90년대생도 이제 좀 올드해요. 그러니까 올드한데 지금 그 선수들도 특히 제가 볼 때 진보 언론 흔히 말하는 진보 개혁적인 성격의 언론사들의 간부들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대. 아니 근데 언론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야. 이제는 좀 한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식 시스템이에요. 네.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아니 혼자서 또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하고
뭐 저 자기 매체를 만들 수 있는 블로그로 뭐 이런 걸로 SNS로 자기의 어떤 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집단적 결합체로서 언론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지 그렇게 모였더니 막 그 수익 생각해야 되고 또 수익을 위해서는 뭐 각 기업에다가 뭐 상대일 테니까 돈 내세요 이런 맛이 갔어요 정말. 예, 우리 언론들이 정말 이제 언론사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구식이고 뭐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교수님? 앞으로 미디어를 꿈꾸는 이들에게 예. 이런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미디어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널리즘 영역도 있고 예능의 영역도 있고 뭐 기타 교양 다큐멘터리 이런 영역들도 있고 그런데 예. 그 장르는 물론 홈쇼핑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광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미디어는 저는 모든 미디어는 저널리즘적 속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전달하는 것이 허구건 사실이건 간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드라마조차도 되게 정보로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와 함께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체제처럼 한 30명, 40명에서부터 몇백 명 수준까지 모여서 팀을 구성하고 모든 정보를 다루고 그다음에 특정한 취지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스템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언론의 초기 역사는요. 언론사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언론 기자들의 역사였지. 아 맞습니다. 예, 기자들은 프리랜서였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네. 기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글을 쓰는 당연한 행위 중에 정보를 취재하는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김동인이라는 소설가조차 취재해가지고 소설 쓰고 그랬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작가와 저널리스트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가까운 관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의 상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언론이 기업화가 되면서 고용하는 사람으로 된 거죠. 특정 언론 기업에 속하는. 근데 그게 장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광고라는 굉장히 막대한 재원이 있는데 영향력까지 갖춰져 있는데 네. 이걸 팀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이른바 취재, 뉴스 게더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개인의 네트워크로 진행했던 것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자들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는 공영방송이나 이런 몇 가지 공공적인 기구들, 특히나 연합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뉴스 게더링이 굉장히 중요한 데들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거 없이 팟캐스트도 정보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사실. 네. 기본적인 사실들을 취재해주는 데들은 있어요. 대신 그 다음에는 언론사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영역별로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아 모든 것들을 종합 취재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정도의 전문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카테고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이런 언론은 없어진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쭉 가서 깔아놓는 언론들 없어요. 예를 들어 미디어 맞아요. 오늘처럼 비평을 하는 언론이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광고하고 진짜로 결합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진짜 나올 수 있는 거죠. 영혼을 파는 김용민 TV. 예를 들면 지금 팟캐스트니 블로그니 이런 것들이 언론의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은데 네. 기존 언론에 상품 평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저기 삼성 이런 데서 보내준 보도 자료를 네. 예. 그대로 갖다 쓰면서 또 제목은 또 삼성 보도 자료보다 더 강렬하고 또 그렇죠. 더 휘황찬란하게. 근데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언박싱이 인기를 끄는 이유?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상품평을. 상품평을 해주는 걸 듣고 싶은 거죠. 물론 거기에 또 광고가 들어가서 오염되고 그러긴 하겠지만 끊임없이 그와 같은 정보를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영역들로 분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형태고 네. 사실은 상당수의 기자들은 다시 프리랜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예를 들면 주진우 기자 같은 그런 케이스처럼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팬덤들이 있고 이 사람을 MBC에서 데려다 쓰면 MBC로 그 팬들이 옮겨가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TBS로 옮겨가고 이런 식의 경우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을 하는 거죠 언론사와 내가 필요한 것만큼 사가져가라 대신 나는 너희들에게 내 팬을 선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기자들이 또한 한 축에서는 프리랜서로서 나타나는 것이 다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건 이제 극소수에 해당하는 극소수죠. 것이기 네. 때문에 우리 저 정상근 씨가 나의 팬을 몰아주겠다. 팬이 있습니까? 팬. 세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구조니까 사실 안 보이는 건데요. 이미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 칼럼니스트들은 그 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몇 개월, 몇 년 정도 계약 맺고 들어가서 써주고 전제 계약을 맺는 거죠. 혹시 그 이정재 칼럼니스트도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칼럼니스트는 뭐 언론사의 그냥 입이죠. 아이 그래요. 아 교수님 모시고 할 얘기 더 많은데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교수님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열심히 나오시고 예. 또 뭐 개인적인 계획이나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뭐 내년 총선 출마라든지. 자유한국당 입당이라든지. 예. 그냥 평범한 얘기 좀 그렇고요.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변칙이기 때문에 이 변칙이 정칙이 될 때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뭐 제 예.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저는 제가 언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공부는 굉장히 깊이 하고 싶은데 네. 미디어에 대해서 언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왜냐하면 약간은 이제 그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직접 미디어에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른바 이제 막 딴따라기 질 물들고 소위 말하는 그 다음에 연예인병 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 경고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TV에 나오는 의사, TV에 나오는 교수들은 그 학계나 업계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닌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TV에 나오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 TV에 나오니까 훌륭한 학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방송을 몇 번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공부를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누적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해볼 생각인데, 그러니까 언론학이나 저널리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비평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네. 그걸 가지고 학계로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론이었냐 현실이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학문 안에서도 좀 많은 그 기운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준희 교수님, 갓준희 교수님 만나면서 강영대 열사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강영대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또 그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 자신의 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 중에서 실망을 준 분이 없어요. 지금 이완배 기자를 비롯해서 우리 정준희 교수님도 그러시고요. 자, 남의 아픔, 남의 그런 시대의 아픔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청춘을 보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정준희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인간이 뭐 졸았다고 그러는데, 야, 이 내가 좋은 거냐? 강의에 몰입한 거지. 눈꺼풀에 살쪄서 그렇거든. 아니 예. 그 기억나요? 네. 그 저리톡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음. 2회인가 했을 때 제가 이제 계속 그걸 주시를 하면서 그 정세진 아나운서 훌륭한 아나운서라고 이랬는데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기대치들이 그렇죠. 높았었나 봐요. 높았었죠. 근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 저리톡이 아직은 1, 2회는 좀 그랬던 거야. 그러더니 막 정세진 아나운서 제가 몇 번 칭찬하니까 막 댓글 장난 아니었거든. 요즘 저리톡 유튜브 라이브 보면 어휴 칭찬하느라고. 네. 아니 진짜 뭔가 돌파해 나간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처음에 사실 우리 정준희 교수님은 전혀 몰랐지만은 최강욱 최욱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프로는 기본은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의외의 에이스가 네. 의외의 에이스가 따로 있었음을 그쵸. 알게 됐습니다. 네. 관우정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갈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널리즘 토크쇼 정말 열심히 많이 밀어주시고 SNS에서 계속 좀 홍보해 주시고 리트윗해 주시고 네. 널리 알려서 요즘에 언론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언론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던 분들 그분들의 그 세계에서 지금의 언론 현상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통찰하는 시간을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충분히 네.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널리 또 알려주시고 우리 정준희 교수님 또 많이 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정준이에게 김윤덕이라는 네, 농담이었고요 교수님. 저 썸네일 하나 따야 되니까 치약 한 번만 들어주시죠.
파이프라 치약. 네, 썸네일 정준이 한번 따야 이용하는 파이프라 치약. 하신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그 진정한 에이스 우리 정준희 교수님과 함께한 네. 하는 라이트 클럽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즐거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